뜻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또 주변에서는 악마 이렇게 정인이의 양어머니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상민 기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 법정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법원 주변에 모여서 이 양어머니, 양아버지를 비판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른 아침부터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들었습니다. 피켓에는 뭐 사형이라든가 또는 처벌을 촉구하는 그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사람이 조금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요새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이 위반되지 않도록 또 계속해서 경고 방송도 하는 그런 좀 혼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고 양아버지는 불구속.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었죠. 오늘 양아버지도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재진이 법원 앞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고 또 저분들도 나온 거는 양아버지와 또 양부모의 변호인 그 측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셨던 건데 저희 취재진도 한 10시쯤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 법원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양아버지와 그 변호인 측이 법원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 측도 사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 도움 요청도 하고 오전 10시부터 신변 보호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는 자신들도 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대목 중에 하나가 검찰이 공소장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부분인데 그게 아마도 초미의 관심사였던 살인죄 적용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공소장 변경하는 게 죄명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죄명은 적용 법조까지 같이 가는 거죠. 공소 사실을 바꾸는 건데 아마 이번에는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 사실을 추가함으로써 공소 사실을 약간 바꿨고요. 거기에 따라서 죄명하고 적용 법조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혐의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 이거 하나만 기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살인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살인 혐의 주의적 공소 사실, 아동학대 치사 혐의 예비적 공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건 이제 무슨 혐의냐? 검찰이 최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살인인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살인이 유죄가 인정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만약에 살인이 무죄가 되면 그러면 전부 무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이 무죄면 두 번째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 판단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비로 가는 거예요. 아, 주의적, 예비적이 그런 그렇죠. 뜻입니까?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거를 아동학대 치사를 했다가 완전히 그냥 아동학대 치사 빼고 살인으로만 바꿔버리면 살인 무죄 그럼 끝이거든요. 미필적고 인정할 수 없는데 그럼 끝이에요. 그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되 법원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인이 무죄라면 그러면 두 번째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 판단해 주세요. 최소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저건 아마도 검찰이 추가로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을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추가로 주의적 공소사실 공작 변경하면서도 이거 무조건 법원에서 100% 미필적 고의한 살인 인정될 거라고는 자신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게 100% 야 이거 처음부터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이고라고 자신이 있었으면 굳이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봐서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주의적 공소사실 살인을 기소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인정 안 되면 그러면 아동학대 치사라도 유죄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아마 주의적 예비적으로 저는 간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처음에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정인이 사건을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공분이 일었고요. 물론 그 전에 검찰이 서울 남부지검이 3명의 이 부검 전문의에게 이 사건을 다시 맡겨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살인죄를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검찰은 왜 살인죄를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살인죄를 적용해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이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일각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검찰이 너무 뭐 대충 수사한 거 아니야? 뭐 봐주려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데 전 그건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정인이 사건에 처음에 아동학대 치사로 기소했던 담당 검사가 예. 재판부에다가 진정서 제출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검사가 재판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검사 입장은 당연히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검사가 이례적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니까 재판부에다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그런 진정서까지 냈던 검사가 봐주려고 아동학대 치사를 낮췄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는 아마 검찰에 이런 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도 그런데 살인에 의한 미필적 고의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저 행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얘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 근데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게 미필적 고의한 살인이거든요. 그러면 양모가 정인에 대해서 어떤 지속적인 학대를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어느 행위를 할 때 이 여자가 정인이 이렇게 하면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돼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를 딱 잡아내야 되는데, 그 애초에 기소할 땐 그거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 구속은 시켰고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 내에서 그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금 누적된 폭행으로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 기소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구속 기소한 다음에 6개월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 공판 전에 추가 수사를 좀 했던 거죠. 그 와중에서 그 국가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고,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가 나왔고,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의 공통된 게 뭐냐면 우리 그 췌장에 문제 생겼을 때 예. 그때 아마 거의 뭐 차가 밟고 가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아이고. 추가 보고가 예.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학자에. 그럼 그 시점에서 검찰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정인이의 췌장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차가 밟고 지나가는 것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그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 여자가 정인이 이렇게 하면은 얘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판단됐겠죠. 그래서 아마 추가로 살인죄로 주의적 공소사실 한 거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게 국민 감정에는 살인이 유죄 나온 것과 아동학대치사 유죄 나온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죄명자가 살인. 다만 살인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죄가 나오던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학대치사로 유죄가 나오던 실제 형량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그거는 조금 그동안 보도했던 예. 내용과 다르네요. 예. 아동학대치사죄는 최고 형량이 얼마고 살인죄는 최소한 징역 15년 이상이고 그래서 좀 그거는- 형량차가 많이 날 거다라는 예. 전망이 있었는데 그냥 법정형이 있고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기본 양형 기준이 있고 가중이 있고 감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살인이 유죄가 나오면 이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기 때문에 가중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하면 살인죄의 형량 범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근데 아동학대치사 같은 경우에 유죄가 나오면 이건 거의 살인으로 판단은 안 됐지만 미필적 고의 입증이 안 돼서 이 정도라면 살인에 준할 정도의 너무나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살인의 양형 기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나오는 선고형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유죄가 나오던 아니면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로 유죄가 나오던 실제 형량은 거의 20년 정도에서 결정이 될 거다. 20년 플러스 알파. 20년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하든지 저는 아마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형량 아마 20년 정도 나올 거예요. 20년 정도. 네, 한번 미리 예. 그렇게 또 김태현 변호사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설사 살인이 유죄가 안 되고 아동학대치사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형량은 거의 비슷하게 20년 나올 거니까 너무 이제 이거를 막 왜 검찰이 봐줬다 법을 봐줬다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는. 증인 신문이 결과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물론 부검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증인 신문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근데 아마 부검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글쎄 뭐 증인 신문이라고 하면 저 누구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당시에 이제 뭐 양복이 옆에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이들 뭐 피해자인 정인이 근데 양모 그다음에 다른 이제 친생자거든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니까 증인 신문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당시 뭐 현장에서 당일날 사망 당일날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뭐 주민도 증인을 그렇죠. 그런 신청했다. 있을 뭐 수 있겠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이제 감정 결과하고 그 감정 결과를 분석해 줄 수 있는 법의학자 같은 경우로 아마 이제 전문 감정 증인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피고인 측, 정인의 엄마 측에서 양모 측에서도 아마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감정을 해줄 수 있는 법의학자 같은 사람들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앞서 김상민 기자 이제 그 법정 스케치한 것도 예. 제가 생각난 건데 글쎄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외부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변호사의 변론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살인을 부인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살인의 미필적. 왜냐하면 의뢰인이 난 죽어도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하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부인할 거예요. 저라도 그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동학대치사까지 부인한다? 그게 과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럼요. 이거는 인정하고 매일 지금 반성문을 써도 자백에 의한 감형해줄까 말까 한 사건인데 여기서 부인한다? 보세요. 정인 엄마가 보면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평상시보다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다.
그 학대는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망도 있습니다. 그럼 이 학대 때문에 이 사망했다니 인과관계에 부인한 거거든요. 그럼 애가 갈비뼈하고 췌장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인과관계를 감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럼 뭐라고 그 인과관계를 깨트릴 건가요? 그러니 아니 뭐 본인 사건이고 본인이 변호인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본인들 판단이니까 본인이 결 책임질 일이지만 과연 어떤 식으로 아동학대와 치사 사이 인과관계를 깨트린 건지 제가 그냥 같은 변호사라서 한번 지켜보려고요. 저도 궁금해서. 예. 아마도 그냥 자백하고 최소한 치사에 대해서는 매일 반성하고 하는 게 그나마 형량을 저는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변론 유죄가 나오면 양형유예 첫 번째 피고인은 반성의 의미가 없다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게 과연 피고인인 정인이 양모한테 어떤 결과로 돌아갈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삼민 기자, 아까 양아버지도 오늘 나왔다고 하는데 양아버지도 재판을 같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피고인이니까요. 예. 같은 재판, 같은 사건 번호가 있는 그 재판 같이 받는 건데 혐의가 다른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일단 어머니에게는 기존에는 이제 아동학대치사죄, 방임 등이 적용이 됐었고 아버지는 또 방임 방조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살인죄까지 주의적 공소사실로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어머니가 수개월간 장기적으로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고 또 강한 불력을 행사해서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로 아이가 숨지게 하는 그런 강한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이제 아버지가 적용을 받는 혐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사건을 다룰 때 이거는 우리 김삼민 기자도 또 김삼민 기자가 몸담고 있는 시민사회팀에서도 내부 논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인이는 어쨌든 간에 말을 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였고 말이죠. 이 피해자의 얼굴을 현재 저희가 고민 끝에 공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이런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데 이번엔 아직 그런 결정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죠. 혹시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냐하면 SNS에서 왜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느냐,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글을 좀 봤기 때문인데 혹시 그런 논의가 있었는지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정인이의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처음 뉴스에 내보낸 것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전날에 이미 영상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일단 얼굴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자는 그런 차원에서 또 결정을 한 측면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아동 학대 건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런 반론을 하는 분 중에 어쨌든 아동 학대가 이제 종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됨으로써 지금 사실 이 파장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의 의견은 있을 것이고 의견은 있지만 또 어쨌든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 아동학대 건이 확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을 아끼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행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 보도국에서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 사건일 때 가해자 얼굴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경찰 내부 뭐 심의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슈 나왔다면 주영진이가 항상 이 예.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 대답은 일관된데 이게 결국 이익 형량의 문제예요. 이걸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적인 목적, 아동학대를 추가로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인 목적과 이걸 공개하면 어쨌든 정인의 양모는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인격권의 침해는 있는 건 맞잖아요. 본인 얼굴 알려지니까. 그 인격권의 침해라는 그 불이익을 이익 형량화해야 되는 건데 한번 우리 판단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정인이라는 아이가 뭐 제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잘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더 안 드릴 건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폭행의 결과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정인이의 얼굴은 우리가 아는데 불쌍한 이 아이의 얘를 이렇게 만든 양모의 얼굴은 못 봐도 얘 누구냐? 이 사람 얼굴과 신원, 이름도 알고 싶다. 어느 학교는 다 알고 싶다. 여기서 알게 되는 이 공익이라는 알 권리하고 지금 뭐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중형이 예상되는 지금 구속돼 있는 이 사람의 이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그 여자가 받는 저 불이익 이거 형량하면 어느 게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이러한 정말 흉악한 범죄를 막아야 된다는 공익적인 거 전 크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SBS에서 이름을 얼굴을 공개했다? 그럼 뭐 정인이 양모 측에서 이거 인격권 침해로 뭐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겠죠? 법원 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들어와도 SBS가 이긴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